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쪽은 우리일까요? 미국일까요? 한국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백악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트럼프가 13조 원을 요구했을 때였어요. 세계는 확신했죠. 한국이 무릎 꿇는다. 투자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언론이 예측했어요. 이번엔 굴복이다. 하지만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없었어요. 해명도 없었죠. 협상 제안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흘렀죠.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CNN이 폭로했죠. 93% 한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여유를 보인 겁니까? 무엇이 미국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30년 경력의 외교관입니다. 그날 제 모든 이론이 무너졌죠. 오늘 저는 증언합니다. 침묵으로 초강대국을 흔든 나라. 한국의 진짜 전략을 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만 울렸죠. 13조 원. 한국이 내야 한다. 제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처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이든입니다.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15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외교 협상이 제 인생이었죠. 30년 동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말했습니다.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다. 보좌관 12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까지요. 저는 국가안보회의 옵저버로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니까요. 13조 원. 그 숫자가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13조 원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현재 한국이 내는 금액이 1조 4천억 원인데 말입니다.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그 금액은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실은 한국이 우리 덕분에 산다는 거야. 북한 막아주는 게 우린데.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걸요.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70년 동맹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을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반응? 그들이 뭘 하겠어? 결국 우리한테 빌어야 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국무부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쳤죠. 방위비 분담 현황, 주한미군 배치 상황, 한미동맹 히스토리까지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을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어디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없었죠. 단 한 줄의 반박도 해명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워싱턴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트럼프 발언의 침묵으로 일관.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간 한국을 담당하면서 이런 침묵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즉각 반응이 나왔죠. 항의든 해명이든 협상 제안이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물었습니다. 헤이든, 한국이 왜 이러는 거지? 공포인가 전략인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기록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백악관 안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충돌했죠. 이건 동맹 파괴다 대 트럼프의 협상술이다라는 논쟁이었습니다. CIA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내부 상황 분석이었죠. 보고서는 짧았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정부 기능 정상 작동 중. 이게 더 이상했습니다. 위기인데 정상이라니. 13조 원 요구받고도 평온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한국 대통령실 회의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보 채널을 통해 입수한 내용이었죠. 정말 필요한 쪽은 우리일까, 미국일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불안이었죠. 15년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다고요.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트럼프 발언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의 13조 원 주장, 팩트체크. 저는 국무부 사무실에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한국의 실제 방위비 분담금 1조 4천억 원. 주한미군 총 유지비 약 5조 원. 한국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간접 비용 토지 제공, 시설 지원, 전기 수도 등. 앵커가 말했습니다. 실제 계산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비율은 93%에 달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93%라고요? 뉴욕타임스가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이미 대부분 부담 중. 워싱턴 포스트도 뒤따랐습니다. 트럼프 주장, 사실과 달라.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급히 자료를 뒤졌습니다. 국무부 내부 자료, 국방부 보고서, 예산 문서까지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유지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비용뿐 아니라 토지, 시설, 각종 지원까지 합치면 93%였죠. 13조 원? 그건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였습니다. 실제 필요 금액의 10배가 넘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착취하고 있었던 건가요? 국무부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외교관들이 수군거렸죠. 이거 사실이에요? 한국이 이미 93%를 내고 있었다고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이었습니다. 펜타곤 분석관이 발표했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동맹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86%, 독일 71%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13조 원 요구는 뭡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라 착취 아닙니까?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보호한다고 믿었는데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었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년간 저는 뭘 본 겁니까?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로만 봤습니다. 약한 나라, 의존하는 나라로요. 하지만 숫자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CIA 분석실에서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진짜 파트너였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국에서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짧은 발언이었죠. 공식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쪽은 우리일까요? 미국일까요? 그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워싱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CNN이 긴급 토론을 편성했죠. 전직 국무장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10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항의도 해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아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언론이 팩트체크를 했고 93%라는 숫자가 나왔고 워싱턴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제 한국이 던진 질문 하나가 백악관을 침묵시켰습니다. 정말 필요한 쪽은 누구인가?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우리가 질문하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제가 분석하던 한국은 어땠습니까? 약하고 의존적이고 미국 없이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제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93%의 부담, 10일간의 침묵, 그리고 단 한 문장의 질문. 이게 전략이었다는 겁니까?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쓴 한국 분석 보고서들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워싱턴을 무너뜨린 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아니었죠.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완벽한 반격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방위비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번엔 반도체였습니다. 3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렸죠.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한국도 예외 없다.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코스피가 5%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한국이 당하겠구나.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죠. 그런데 100% 관세라니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국무부 회의가 급히 소집됐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삼성과 SK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거든요. 국방부 대표가 우려했습니다. 이건 동맹의 치명타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안보도 흔들립니다.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반응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반응 없음. 외교부도 조용했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워싱턴 언론들이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이번엔 어떻게 버틸까? 100% 관세의 충격파 반도체 한파오나?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계, 기업 재무제표, 공장 위치까지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 미시간 공장, 미국 현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생산 비율을 확인했죠. 삼성 텍사스 공장은 최신 파운드리 시설이었습니다. SK 미시간 공장도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는 관세가 0%입니다. 당연하죠. 미국산 제품이니까요. CNN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삼성 SK 미국 공장으로 타격 최소화. 분석이 쏟아졌죠. 한국 기업들 이미 대비 완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요. 아마 몇 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은 겁니까? 상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담당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삼성과 SK는 타격이 미미합니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거든요.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문제입니다. 일본 반도체는 15% 관세를 받게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이라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현지 공장 투자가 적습니다. 대부분 일본 본토에서 생산하죠. 그래서 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일본을 벤 겁니까? 뉴욕타임스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트럼프 관세, 일본 속이고 한국 돕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죠. 100% 관세의 역설. 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과 재협상 필요. 아베 전 총리까지 나섰죠. 이건 불공정하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짧았죠. 별다른 영향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뭘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까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헤이든, 한국이 진짜 대단한 거 맞아?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견했습니다. 방위비 압박도 관세 폭탄도 모든 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저는 한국을 약한 나라로 봤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나라였습니다. 트럼프는 압박했고 한국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전략의 나라. 워싱턴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충돌했습니다. 국방부는 중립을 지키려 했죠. 하지만 내부는 이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미쳤어. 우릴 무시하고 있다고.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준비? 뭘 준비해? 우리 없이 어떻게 산다는 거야?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위비 분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옵저버로요. 하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싸움이었죠. 국무부로 돌아왔습니다.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젊은 외교관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죠. CIA 보고서 봤어? 93%라며? 한국이 이미 거의 다 낸다고? 그럼 우리가 뭘 한 거지? 저도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CIA 내부 분석 문건이었습니다. 극비 등급이었지만 어쩐지 유출됐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실태 93%의 진실. 저는 문건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직접 비용, 간접 비용, 토지 제공, 시설 지원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죠.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착취당하는 게 아니라 동맹을 지탱하고 있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간 저는 한국 담당이었습니다. 매년 보고서를 썼죠. 한국의 안보 의존도, 미국의 보호 역할, 동맹 강화 방안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아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진실이었죠. 저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면만 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건 보지 못했죠. 객관성. 그게 제 생명이었습니다. CIA 시절부터 배운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제가 본 건 사실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까?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쓴 한미동맹 평가서였죠.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요. 동료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헤이든,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워싱턴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CIA 문건 유출 한국, 이미 93% 부담. 워싱턴 포스트가 뒤따랐죠. 우리가 동맹을 착취했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많이 냈어? 그럼 13조 원은 뭐야? 백악관이 보도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진실은 이미 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짧았습니다. SMA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워싱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SMA.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죠. 한국은 그걸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종 속의 종결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국무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대등하게 간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헤이든, 자네 확신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15년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이미 변해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협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념으로 거절했습니다. 한 문장이 동맹의 역사를 갈랐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감동했습니다. 15년간 분석하던 나라가 오늘 제 세계관을 부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저는 국무부 책상에서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급증 분석. 방산 수출이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떴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 저는 다시 봤습니다. 200억 달러라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통계였죠. 폴란드의 K9 자주포 672문 계약,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천궁이 미사일 수출 계약까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주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 판다고요? 더 놀라운 건 수출 대상이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호주까지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팔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폴란드는 작년에 한국 무기로 군을 재편했어. 러시아 위협 때문이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유럽 안보의 새로운 파트너.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는 품질, 가격, 납기 모두 우수하다. 특히 K9 자주포는 실전 검증까지 완료됐다. 실전 검증이라고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중동에서 실전 투입됐습니다. 정확도와 내구성이 입증됐죠. 독일과 프랑스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관심을 보였죠. 워싱턴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펜타곤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한국이 유럽을 무장시킨다는 겁니까? 담당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 군사기지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초청으로 방문했죠. 그리고 봤습니다.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이 자주포는 분당 6발을 쏩니다. 사정거리는 50km죠.
러시아 무기보다 우수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품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라고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납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한국은 약속하면 지킵니다. 정확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9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쾅! 엄청난 포성이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죠. 그 소리는 단순한 포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보호받는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라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이 또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한국 방산 세계 4위 진입. 월스트리트 저널도 뒤따랐죠. 한국, 이제 팔는 나라. 트럼프 진영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젊은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헤이든,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저는 국무부 책상에서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급증 분석. 방산 수출이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떴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 저는 다시 봤습니다. 200억 달러라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통계였죠. 폴란드의 K9 자주포 672문 계약.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천궁이 미사일 수출 계약까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주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 판다고요? 더 놀라운 건 수출 대상이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호주까지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팔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폴란드는 작년에 한국 무기로 군을 재편했어. 러시아 위협 때문이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유럽 안보의 새로운 파트너.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는 품질, 가격, 납기 모두 우수하다. 특히 K9 자주포는 실전 검증까지 완료됐다. 실전 검증이라고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중동에서 실전 투입됐습니다. 정확도와 내구성이 입증됐죠. 독일과 프랑스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관심을 보였죠. 워싱턴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펜타곤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한국이 유럽을 무장시킨다는 겁니까? 담당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 군사기지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초청으로 방문했죠. 그리고 봤습니다.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이 자주포는 분당 6발을 쏩니다. 사정거리는 50km죠. 러시아 무기보다 우수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품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라고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납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한국은 약속하면 지킵니다. 정확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9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쾅! 엄청난 포성이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죠. 그 소리는 단순한 포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보호받는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라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이 또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한국 방산 세계 4위 진입. 월스트리트 저널도 뒤따랐죠. 한국, 이제 팔는 나라. 트럼프 진영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젊은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헤이든,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과 재협상 필요. 도요타, 소니, 르네사스 주가가 폭락했죠. 뉴욕타임스가 일면 톱 기사를 뽑았습니다. 트럼프 관세, 일본 속이고 한국 돕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습니다. 100% 관세의 역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국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무부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문제입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예견했고 우리는 뒤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침묵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외교 전략이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외교의 교본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전략으로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했죠. 우리는 압박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대비했습니다. 100% 관세의 칼끝이 우리 자신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트럼프의 트윗을 출력해서 놓았습니다. 100% 관세. 그 옆에 한국 보도자료를 놓았습니다. 영향 제한적. 두 문장을 나란히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외쳤고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미국의 신뢰는 작아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준비했고 우리는 뒤늦게 배웠다. 타자를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기록합니다. 한국은 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5월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도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15%로 합의. 일본 언론들이 환호했습니다. 외교 승리. 일본 관세 인하 성공.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라고요? 원래 100%였는데 15%로 낮췄으니 승리라는 겁니까? 사흘 후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공식 문서가 공개됐죠. EU 최혜 국대우 면제 국가 목록 유럽연합, 한국. 일본은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면에 뽑았습니다. 미국에 속았다.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 관세, 사실상 패배. 도쿄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아베 퇴진. 미국은 동맹이 아니다.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지켜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이해였다고요. 국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무부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MFN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최혜 국대우죠. 따라서 관세가 0%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확보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년이라고요? 한국은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까? 담당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수혜국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수록 한국 기업들이 유리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벌하려다 상을 줬군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언론들이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 기사를 뽑았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전략의 침묵 외교의 교과서. 기사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방위비 분담 구조를 재점검했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며 최혜 국대우를 확보했다. 결과는 완벽했다. 트럼프의 모든 압박이 무력화됐다. CNN 아만푸어가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외교의 벤치마크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뉴욕타임스 프리드먼이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힘없이도 이기는 기술, 그것이 한국이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국무부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 차관, 국장들이 모두 모였죠. 주제는 한미동맹 재평가였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부 국장도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브루킹스 연구소가 세미나를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K 전략 분석이었죠. 조지타운 대학도 뒤따랐습니다. 한국 외교 전략 연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외교관들이 워싱턴으로 왔습니다. 한국식 협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럽연합 대표부도 세미나를 요청했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신문마다 한국이란 단어가 넘쳐났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찬사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들을 펼쳐놓았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한국을 다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진짜 강한가? 목소리 큰 나라인가? 준비하는 나라인가? 압박하는 나라인가? 계산하는 나라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트럼프는 외쳤고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역사는 침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빛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도 위의 강국을 믿었지만 그들은 전략 위의 강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를 보았다고요. 제목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코리아. 세계의 중심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 전략 강의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 멈췄습니다. 정규 과목이라고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뒤따랐습니다. 21세기 협상론 한국 사례 연구. 컬럼비아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한국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과서를 받던 나라가 이제 교과서가 됐습니까?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배우는 서방, 가르치는 한국. 보고서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없이 영향력을 얻었다. 압박 없이 존중을 받았다.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기준이다. 국무부 복도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외교관들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30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헤이든 선배, 한국식 협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타곤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제목은 군사 없이 얻어낸 영향력, 그것이 진짜 힘이다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외교관 연수단이 왔습니다. 30명이었죠. 그들은 국무부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전략적 침묵 분석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까? 독일 외교관도 물었습니다. 침묵의 전략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날 오후 동료 브라운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지?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명예로요. 브라운이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0년간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략으로 움직였습니다. 브라운이 물었습니다. 우린 뭘 한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수했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일면 톱이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 교과서를 받던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로. 저는 그 기사를 오려서 책상 위에 붙였습니다. 매일 봤습니다. 이 문장은 제 30년의 결론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였습니다. 한국식 협상 전략을 배우고 싶습니다. 인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까지요. 전 세계가 한국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요청서를 모아뒀습니다. 파일 제목은 이랬습니다. 코리아 이펙트. 국무부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것들을 바라봤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브루킹스 보고서, 하버드 강의 계획서, 유럽연합 세미나 자료.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21세기의 진짜 강국. 타자를 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저는 수많은 국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 제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앞에서 침묵으로 맞선 한국. 방위비 협상에서조차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준비하던 그 나라.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강대국이란 크기가 아니라 사고의 깊이다. 그리고 그 깊이를 나는 한국에게서 보았다. 타자를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빛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써야 한다고요. 교과서를 받던 나라가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로요. 이것이 제가 본 21세기의 진짜 강국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